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이 지나고 나면 10월도 딱 닷새 남습니다. 아쉽긴 해도 겨울로 가는 길목인 11월, 올해 이 11월이 무척 기다려지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첫 환자 발생한 지 651일 만인데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됩니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엔 마스크 착용은 일상 회복 전 과정의 핵심 수칙으로 지금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상 회복, 거기에는 확진자 폭증 등의 돌발 변수가 없다면이라는 조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동안 얘기해왔던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새로운 숙제 또한 슬기롭고 지혜롭게 적응해 봐야겠습니다. 10월 2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열겠습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지금 동해안 바닷가 건조대에는 바닷바람을 맞은 이것이 조금씩 마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수산물이자 타우린의 보고로 꼽히죠. 타우린은 이것을 건조시킬 때 껍질에 생기는 하얀 가루인데요. 마른 이것의 경우 쇠고기에 비해 3배가 넘는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영양의 보고 맞는 것 같네요. 또 먹물에는 뮤코 다당류 등의 세포를 활성화하는 물질이 함유돼 있어 항암 효과는 물론이고요. 방부작용,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른 이것으로 땅콩을 싸서 돌돌 말아 먹어도 고소하고요. 튀김으로도, 볶아서 덮밥으로 먹어도 맛이 좋죠. 또 찌개나 국을 끓여도 시원합니다. 바다의 감칠맛을 담고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알아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산 쌀 생산량 전년보다 32만 톤가량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1월 쌀 관측을 통해서 올해 쌀 생산량 이게 전년보다 32만 톤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통계청의 쌀 생산량 예상 생산량 조사치 382만 7천 톤을 기준으로 한 전망인데요. 단수는 전년에 비해서 8.2% 늘어난 10아르당 522kg, 그리고 재배 면적은 0.8% 늘어난
73만 2천 헥타를 기준으로 했고요. 다만 조생종에 비해서 중만생종 작황이 나빠졌다는 이제 농가들 언급도 많아서 병해충 피해 정도와 도정 수율의 변화 그리고 기상 여건 등에 따라서 작황 변동성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신곡 매입이 본격화됐는데 매입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19일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 매입량을 합쳐서 55만 6천 톤 가량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 계획량 대비 22.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공 비축이 35만 톤이고요. 또 민간에서 수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이 208만 8천 톤 정도인데요. 이렇게 합쳐면은 242만 8천 톤 정도인데 정부 공공 비축이 12,500톤 그리고 민간이 54만 3,400톤을 각각 매입을 해서 계획량 대비 3.6%, 26%를 나타냈습니다. 또 10일 기준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은 23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6만 톤가량 33.9%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럼 벼 가격은 하락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국 40kg당 거래 가격이 6만 3천 원 정도에서 5천 원 선 거래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년 평균 가격이 한 7만 원대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크게 지금 하락해 있는 수준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하고 있는 산지 쌀값 그러니까 산지 유통업체의 납품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5일 20kg 전국 기준으로 56,803원이던 산지 쌀값은 15일 조사치에서는 55,107원으로 3%가량 1,700원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신곡 수요량에 비해 올해 쌀 생산량이 과잉일 거다는 분석은 이미 나온 바가 있는데 농민단체에선 쌀값이 크게 떨어지기 전에 신속한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서는 올해 신곡 수요량이 357만 톤에서 361만 톤 정도로 이게 전망된 생산량이라면은 22만 톤에서 26만 톤 정도를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양이라면은 시장 격리 조건 중에 하나인 생산량 대비 초과량이 3% 이상인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11월 중순 통계청의 최종 생산량 발표를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농민단체들이 조기 시장 격리를 지금 요구하고 나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과잉 생산량에 대해서 자동으로 시장 격리를 좀 해야 한다 이런 요구인 거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또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농협에서도 지금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농협 경영인 조합장 모임인 전국 농업 경영인 조합장 협의회 그리고 또 개혁 성향의 농협 조합장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명회가 시장 격리를 요구하면서 청원 운동에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30만 톤을 시장에 격리하라는 게 요구 사안인데요. 전국 농민 그리고 지역 조합장들의 설명을 받아서 이달 말경에 기획재정부 그리고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 농해수위 등의 청원서를 전달하고 시장 격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무와 배추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무 배추 가격은 모두 지금 하락한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배추 상품 포기당 가격이 1,500원 가량으로 평년 대비해서 34%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무도 개당 평년 대비해서 43% 가량 낮은 850원 가량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도매 가격이니까 실제 소비자분들께서 느끼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농가들이 받는 가격은 평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장철은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이후의 가격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이 김장에 사용되는 건 보통 가을무, 가을 배추인데요. 이 11월에서 12월에 시장에 나오는 물량들입니다. 가을 배추와 무 모두 재배 면적은 전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작황은 양호한 편이어서 생산량은 평년보다 소폭 감소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김장 의향조사에서도 평년보다는 조금 적게 담을 거다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현재 이제 전망대로라면은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어업인들의 불법 어로 행위가 크게 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감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농해수위 소속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은 이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모래벌에서 개불을 대량으로 잡는 개불 펌프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불법 어구라고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작사를 이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렇게 비어업인들의 불법 행위가 2017년 5건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38건이나 적발되는 등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는 건데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처벌도 상당히 강합니다. 벌금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레저나 동호인들 중심으로 이걸 전혀 못하게 하면은 또 반발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생존권 그리고 레저인들의 절길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해수부가 이에 대해서 4달까지 연구 용역을 끝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 자원도 보호를 하고 국민의 건전한 레저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위가 다행히 조금은 풀렸는데 이런 날씨 텃밭 채소들에게는 어떤가요? 네, 추위가 지나가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최저 기온도 영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일교차도 커서 채소들도 맛이 들고 막바지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파나 마늘을 아직 심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 작물들 웃거름 간격을 이제 2주 간격으로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어서 웃거름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거름이 작물 성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3주 정도가 걸리는데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에 사용되기 전 단계로 질산염의 상태로 작물에 머무르기 때문에 맛도 떨어지고 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월동할 작물과 과수나무들에게는 감사거름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어야 합니다. 열매 맺느라고 고생한 나무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한 보답으로 이렇게 주는 거름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네요. 감사거름, 고생했다라고 주는 건데 월동을 하는 작물이나 나무들에게도 이제 거름이 필요한 거군요. 이게 겨울을 잘 나고 또 성장하라고 주는 건가요? 네, 월동하는 작물이나 나무들도 겨울 동안 성장합니다. 이 거름이 성장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또 밭에는 쑥도 나오고 잡초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로 넓은 잎을 갖고 있는 잡초들인데요. 민들레, 냉이와 같은 잡초들입니다. 미리 뿌리를 내리고 뿌리에 겨울을 날 영양을 비축한 다음에 봄이 되면 작물보다 먼저 잎을 내밀게 되는 잡초들입니다. 그래요. 나중을 생각하면 그래서 텃밭 하시는 분들 중에 미리 좀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이것을 막기 위해 가을가리를 해놓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타의 작물을 심어놓지 않는 상태라면 이런 풀들이 또 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땅이 유실되는 것도 막아주고 땅속 미생물도 도와서 땅속 깊은 곳의 미네랄을 퍼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논농사를 하시는 부지런한 농부들도 가을가리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물속에서 사용되지 않은 양분을 다시 토양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논농사에선 이게 중요한데 밭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게 흙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흙은 생명이 만들어낸 겁니다. 흙을 이루는 대부분의 원소는
규소라고 하는 원소인데요. 이것은 분자 형태로 있을 때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음극을 띱니다. 여기에 플러스 형태의 미네랄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식물은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를 뿌리를 통해서 내뿜어서 다른 플러스의 흙에 붙어 있는 미네랄을 이렇게 교환해 갑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이 뿌리의 역할인데요. 네. 그리고 뿌리에서 내뿜는 이런 플러스의 양성자가 흙이 기본이 되는 암석을 또 풍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이 수만 년, 수억 년 쌓여 형성된 것이 토양,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 뿌리가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흙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요즘에 거리에 낙엽 치우느라고 많이들 고생인데 이 낙엽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어요? 네. 식물의 썩은 뿌리나 낙엽이 떨어져서 쌓인 것들이 부엽토에서 흙에서는 이제 부식질의 역할이 되는데요. 흙과 섞이면서 또 암석의 풍화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런 부식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토양 내 미생물들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딛고선 흙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존을 위해서 분투한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야, 흙도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생명이 진짜 만들어낸 거네요. 그런데 요즘 토양 이렇게 보시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고요? 네. 어느 순간부터 토양에 미네랄이 부족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작물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깊은 맛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나서서 확인한 바에 따르더라도 수십 년 전에 미네랄 함량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시금치 한 단으로 충족됐던 비타민C와 철분 함량이 이제는 한 박스에서나 이렇게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기농 재배를 통해 그 퇴비를 활용하는 작물들은 이런 함량 미달이 어느 정도는 덜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유기농 재배가 그나마 좀 더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부족한 미네랄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흙은 생명이 만들어냈듯이 흙을 생명의 보금자리로 유지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흙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질서를 가능하면 교란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전면 경운 밭갈이를 하지 말고 부은 경운이라고 해서 심을자리만 경운하라는 것이고 가능하면 경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양 내 생태계가 망가지면 토양 내 미생물들의 서식처와 질서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네, 생명의 보금자리로 유지를 해라라는 건데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더불어서 서식처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식질이 토양 내 풍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들 부식질, 그러니까 토양 내 유기물이 풍성해야 그것을 보금자리 삼아 토양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요즘은 바이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양 내 탄소 균형을 유지하고 더해주는 농업자재들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는데요. 또 더불어서 가을에도 작물이나 녹비작물을 유지해서 미생물들이 공생할 수 있는 식물들이 땅에 자라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늦기 전에 밀, 보리, 양파, 마늘을 심어 놓는 것이 땅을 위해서 좋다는 말이죠. 빈 밭에는 헤어리 배치, 빈 논에는 장원영과 같은 녹비작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재배 과정에선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단일 작물을 지속적으로 심는 것을 미네랄 고갈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물로 밭을 채우는 단작이 아니라 여러 작물을 섞어 심고 또 돌려짓기 할 때도 규칙을 정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비 작물을 그 다음 작물로는 거름을 공급하는 콩과 작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름을 비교적 덜 필요로 하는 작물, 이런 순서로 돌려짓기를 하라는 것이죠. 또 돌려짓기 하는 방법은 열매 채소, 잎 채소, 뿌리 채소로 이렇게 돌려짓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대신 이 과정에서도
같은 종의 작물을 돌려짓기해서 빼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집과라든지 시작과라든지 작물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네. 엽채류나 잡초 관리도 과도하게 수확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는데요. 위에서 자라는 잎을 절반 이상 수확하거나 제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뿌리에 영양을 보내야 뿌리를 통해 공생하는 미생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좀 텃밭을 비워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파종할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들은 얘기 잘 기억해두고 명심해야겠네요. 텃밭 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태가 그리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듣기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문제와 부딪혀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쉬운 해결책에 미혹되어 대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더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좋은 약만 먹으면 당장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빚을 내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버려둔 채 대충 문제를 때우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미봉책이라고 하죠. 대충이란 뜻의 미자와 무엇을 꿰맨다는 뜻의 봉자, 대책이란 뜻의 책자, 미봉책. 대충 재봉질하여 문제를 감추고 때워서 어려움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이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의 사자성어로는 고식지게가 있죠. 고식지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이란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문제를 덮는데 급급한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미봉책이나
고식지게는 모두 대충 잘못을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더 크게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봉책이란 말의 원전은 춘추 좌전이라는 역사책입니다. 춘추시대 말기 주나라 천자였던 환왕과 정나라 왕이었던 장공은 정치적으로 대립하였습니다. 주나라 왕은 당시 명분으로는 하늘의 아들 천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힘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었고, 반면 정나라 왕은 명분으로는 천자보다 낮은 제후였으나 힘은 점점 강해지는 추세에 있었죠. 천하의 패권을 두고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를 겨루며 주나라와 정나라는 전쟁으로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주나라 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정나라를 향해 침공하였고, 정나라 왕은 최선을 다해 그에 맞서 싸웠습니다. 정나라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전차를 앞뒤로 배치하고 그 중간에 보병을 슬쩍 끼워 넣어서 엄청난 전차 부대로 구성된 대군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대충 꿰매어 넣는 대책이란 뜻의 미봉책입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보병을 전차 부대처럼 보이게 하는 미봉책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미봉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일시적인 눈가림으로 꾸며대는 대책이란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미봉책을 잘못 사용하여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실책을 대충 가리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는 문제만 더 키우는 미봉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나 싶었던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가을 날씨를 되찾았고요.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은 5도, 대구 6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2도의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분포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정도로 매우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이나 호수 주변 도로 오늘도 안개가 짙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2626님. 어릴 적 산란기를 맞아 힘이 없어서 바닷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을 잽싸고 날랜 동작으로 잡아서 뜨거운 물에 데쳐서 초무침해서 맛있게 먹었던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7674님, 아침을 깨우는 이 시간 오늘도 나에게 말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저희 애청자 김미숙님, 집 근처 텃밭에 파릇파릇한 배추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풍경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00명이 나왔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전날보다 230여 명 정도가 줄었지만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보면 140여 명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지난주보다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1,200명대 확진자로 지난주에 비해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의 윤곽이 나왔는데요. 이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 주 그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이 학원과 PC방, 노래 연습장,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같은 이 대부분의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요.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합니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미접종자를 한 2-3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접종 완료자들만 관람하면 좌석 뛰어앉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팝콘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정원의 50%가 관람할 수 있는데요. 이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좌석을 모두 채운 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개편이 6주간 적용된 후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가면 대규모 행사가 모두 허용되고요. 내년 1월 이 3차 개편 때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까지 풀릴 예정입니다. 이 백신 패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에 적용되는데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과 그리고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분들은 이 접종 증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마스크는 실내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실외는 12월 중순쯤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제 오전에 인터넷망이 잠깐 이상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아주 큰 혼란이 벌어졌어요. 네, 어제 오전 11시 20분을 전후해서 이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멈췄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정오쯤 복귀가 됐습니다만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서 백신 접종, 병원과 약국, 수업, 증권 거래, 결제, 업무 등등 전국 곳곳의 일상생활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가입자는 전화통화도 안 된다고 호소했고요. 이 KT 고객센터까지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 문제는 KT의 대응인데요. 일단 KT는 이 사태 초기에 디도스 공격, 그러니까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발표 2시간여 만에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라고 입장을 정정했는데요. 이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디도스 공격 증상과 비슷하긴 했지만 이 성급한 발표로 불필요한 혼선을 키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KT는 이 설정 오류의 원인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 방송통신 재난 대응 상황실을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보상도 관건인데요. KT는 지난 2018년 아현지구 통신구 화재로 통신이 마비되면서 이 피해자들에게 1개월치 이용료를 감면하고 이 자영업자들에게는 120만 원씩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 시간이 다소 짧은 반면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KT의 이번 대응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했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맡긴 일을 마지막까지 다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죄송하다라면서도 기본소득과 이 청년수당, 공공산후조리연금 배달앱, 이 개국전비 등 대표 정책들을 언급하면서 이 공약 이행률 98%를 달성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국정감사 이후에도 야당의 이 대장동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게 없을 것이다라며 돌파를 자신했습니다. 또한 이 경기도지사로서 27일 낮부터 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서에 마지막으로 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를 청와대로 추첨해서 면담할 예정이고요. 민주당 차원의 통합선대위는 다음 달 1일 출범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또 파장이 일고 있네요.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물러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그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성남도시공사 내부에서 당시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이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유동규 씨에 이어서 성남도시공사 2인자로 불렸다는 유한기 전 본부장과 황무성 사장 간의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요. 유한기 본부장이 계속해서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황무성 사장이 유동규 씨를 만나보겠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주목되는 부분은 이 황무성 사장이 누구에게 떠밀려서 이러는 거냐라고 묻자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동규 씨와 함께 정 실장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 실장이 이 정진상 이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고 언론은 보도를 했고요. 이 정진상 전 실장이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유한기 씨는 이 녹취록에서 시장님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언론은 이재명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황무성 사장은 우리가 모셔온 분이다라면서 이 퇴임 인사를 하러 오기에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을 보면 지금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이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발표된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해서 다음 달 1일에서 2일 이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그리고 3일에서 4일에는 책임당원 자동응답 전화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중 여론조사 문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에 본경선 여론조사 문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대1 양자 대결로 결정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을 묻되 이 4명의 후보 중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따져 묻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대결할 사람 중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자라는 것이고요.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 이런 식으로 가상 대결 방식으로 가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의 중대 결심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각자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그간 수사해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공수처는 어제 지난 주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면서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손준성 검사는 지난해 4월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열립니다. 네. 자, 그 고기 살 때 보면 그 핏물 흡수하는 패드가 있는데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서 없애기로 했다고요? 네, 이 스티로폼에 담겨서 이 포장 판매되는 고기를 보면 그 밑에 이 핏물을 흡수하는 종이 패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이것이 고흡수성 수지, 그 SAP라는 소재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보도가 지난주 SBS를 통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에서는 이 SAP를 식품 용도로 쓸 때 독성 우려 물질의 비중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사용 중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논란이 이어지자 대형마트에서는 이 SAP 사용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미 일부 매장에서는 종이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SAP를 사용하는 수분흡수 패드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이 물질이 어떻게 고기에 묻어나는지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고요. 식약처도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829님 오늘의 퀴즈 정답 운전